이제 그만하세요. 제발. 저도 이제 지쳤어요. 내 힘없는 목소리가 방 안의 무거운 침묵을 갈랐다. 늘 따뜻하게 나를 바라보던 그의 눈빛이 그 순간 서늘하게 변하는 것을 나는 보았다. 그 찰나의 변화가 내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하지만 우리의 시작은 결코 이렇지 않았다. 모든 것이 부서지고 무너져 내리기 전 내 삶의 마지막 장이 이토록 눈부신 햇살로 시작될 줄 누가 알았을까? 남편이 긴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후 나의 시간은 멈춰버렸다. 은평구의 작은 아파트, 남편의 온기가 사라진 자리에는 정막만이 가득했다. 낮에는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을 읽고 베란다에 화초들에게 물을 주며 시간을 보냈지만 밤이 되면 어김없이 외로움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자식들은 모두 제 가정을 꾸려 바쁘게 살았고 텅 빈 집에서 홀로 맞이하는 저녁은 유독 길었다. 나는 그저 조용히 아무런 사건 없이 그렇게 내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가 덮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문학 동아리에 발을 들인 것이 내 삶의 물길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틀어놓았다. 그곳에서 이진우 씨를 처음 만났다. 자신을 은퇴한 문학 교수라고 소개한 그는 68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기품 있고 온화한 사람이었다. 그는 낡은 시집을 펼쳐들고 윤동주의 시를 나지막이 읊조렸는데 그 목소리에는 세월의 깊이와 따스함이 함께 묻어 있었다. 사람들은 모두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나 역시 그랬다. 모임이 끝난 후 그는 수줍게 내게 다가와 내가 쓴 짧은 감상평이 무척 인상 깊었다며 말을 건넸다. 김소연 선생님의 글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마치 잘 가꾸어진 정원을 보는 듯한 느낌입니다. 수십 년 만에 들어보는 낯선 이의 칭찬에 얼굴이 붉어졌다. 아내, 엄마, 며느리로만 불리던 내 이름, 김소연. 그가 내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잊고 있던 내 존재가 다시 살아나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우리는 함께 박물관을 거닐었고 인사동의 낡은 헌책방 골목을 누볐다. 그는 내가 좋아하는 작가의 초판본을 어디선가 구해와 선물하기도 했고 내가 무심코 흘렸던 말을 기억해 두었다가 내가 좋아하던 팥빵을 사들고 집 앞에 나타나기도 했다. 그의 모든 행동은 세심했고 모든 말은 다정했다. 나는 메말랐던 내 마음에 단비가 내리는 것을 느꼈다. 몇 년 만인지 모를 설렘에 밤잠을 설치기도 했다. 나는 다시 사랑에 빠지고 있었다. 어느 주말 나는 딸 지혜에게 진우 씨를 소개하기로 마음먹었다. 하나뿐인 딸에게 내 행복을 보여주고 싶었다. 우리는 근사한 한정식 식당에서 만났다. 진우 씨는 평소처럼 유머러스하고 교양 있는 모습으로 대화를 이끌었고 지혜도 처음에는 예의 바르게 그를 대했다. 하지만 식사가 중반을 넘어갈 무렵 지혜가 무심한 척 질문을 던졌다. 교수님께서는 연금도 넉넉하실 테니 노후 걱정은 없으시겠어요. 순간 진우 씨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미세한 당혹감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곧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사람 사는 게 어디 계획대로만 되나. 이 나이가 되어도 돈 걱정은 끝이 없더군. 그래도 소연 씨를 만나고 나니 그런 걱정도 다 부질없게 느껴진다네. 그는 능숙하게 화제를 돌렸지만 지혜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딸은 내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너무 완벽한 사람 같아서 오히려 좀 불안해. 너무 급하게 마음 주지 마.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어때? 나는 딸의 걱정이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서운했다. 오랜만에 찾아온 내 행복을 질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내 아빠가고 내가 얼마나 외롭게 살았는지 너도 알잖니.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네가 잘 몰라서 그래. 나는 그렇게 딸의 충고를 가볍게 흘려들었다.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다. 그 완벽함이라는 가면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그의 다정한 손길이
내 평생의 보금자리를 어떻게 위협하게 될지를 말이다. 그때 나는 그저 눈앞의 행복에 취해 다가올 폭풍의 그림자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끝없는 요구들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고,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그 끔찍한 사건은 조용히, 아주 조용히 나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이야기가 더 깊어지기 전에 잠시 멈출게요. 제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새 세상 어느 곳에서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도 여쭤봐도 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 무렵에 나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다. 진우 씨와 함께하는 하루하루는 빛나는 선물과도 같았다. 우리는 주말마다 서울 근교의 작은 사찰을 찾아다니거나 강변을 따라 한가롭게 자전거를 탔다. 그는 내 손을 잡고 걸을 때마다 길가에 핀 작은 들꽃의 이름을 알려주었고, 가끔은 내 주름진 손등에 입을 맞추며 세월이 소연 씨에게는 참 아름다운 흔적을 남겼군요. 라고 속삭였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내 묵은 상처를 어루만지고 잠들어 있던 여성성을 깨우는 주문과도 같았다. 나는 잊고 있었다. 완벽하게 둥근 달도 결국에는 이지러진다는 사실을. 균열의 첫 신호는 아주 사소한 사건에서 시작되었다. 그의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나는 큰맘 먹고 시내의 고급 레스토랑을 예약했다. 창밖으로 도시의 야경이 보석처럼 펼쳐진 곳이었다. 우리는 와인을 곁들여 식사를 했고, 그는 내내 나를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대했다. 문제가 생긴 것은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할 때였다. 그가 갑자기 당황한 표정으로 양복 안주머니와 바지 주머니를 더듬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이런 어쩌지? 오늘 아침에 다른 외투를 입고 나오면서 지갑을 옮겨 놓는다는 걸 깜빡했나 보. 정말 미안해서 어쩌지, 소연 씨. 그는 진심으로 난처해 보였고 마치 큰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숙였다. 나는 괜찮다며 그의 손을 잡았다. 그럴 수도 있죠. 뭘 그러세요? 오늘은 제가 대접하고 싶었는데 잘 됐네요.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내 카드로 계산을 했다. 하지만 그는 식당을 나선 후에도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내 정신 좀 보게, 소연 씨에게 이런 망신을 보이다니 라며 자책했다. 그의 지나친 미안함에 나는 오히려 내가 그를 불편하게 만든 것 같아 그를 위로해야만 했다. 그날의 일은 그저 귀여운 실수, 작은 해프닝으로 내 기억 속에 남았다. 그 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 그에게서 전에 없던 그늘이 보이기 시작했다. 함께 차를 마시다가도 그의 휴대폰이 울리면 화면을 급하게 확인하고는 낯빛이 어두워졌다. 어느 날 저녁, 우리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다. 발신자 표시가 없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자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잠깐만 이라고 말하며 베란다로 나갔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그의 모습은 평소에 온화한 그가 아니었다. 그는 초조하게 베란다를 서성이며 낮고 빠른 목소리로 무어라 다급하게 말하고 있었다. 통화를 마친 그는 한숨을 쉬며 돌아왔다. 내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그는 피곤한 미소를 지으며 내 어깨를 감쌌다. 아무것도 아니요. 그냥 과거에 정리하지 못한 일 때문에 가끔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서 소연 씨에게까지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소. 그는 더 이상 말하려 하지 않았고 나는 그저 그의 지친 등을 토닥여줄 수밖에 없었다. 며칠 뒤 그는 작심한 듯 내게 자신의 과거사를 털어놓았다. 오래전 친구를 믿고 투자했던 사업이 잘못되면서 생긴 빚의 일부가 아직 남아있다는 것이었다. 그 친구는 나를 배신하고 도망쳤고 나는 남은 책임을 다 짊어져야만 했지. 대부분은 다 갚았는데 아주 일부가 그 시절의 악연이 아직도 내 발목을 잡고 있구려. 그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는 절대로 내게 돈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더는 당신에게 비밀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고백하는 것이라고 몇 번이나 강조했다. 그의 고통스러운 얼굴을 보자 내 마음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는 마치 모욕이라도 당한 사람처럼 손사래를 쳤다. 아니, 아니요. 소연 씨의 소중한 돈에 손을 댈 생각은 추호도 없소. 이건 내 문제이니 내가 해결해야 하오. 그의 단호한 태도는 오히려 내 마음을 더 흔들었다. 나는 그를 설득했다. 이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 잠시 빌려주는 거라고. 당신이 힘든데 내가 모른 척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고. 몇 번의 실랑이 끝에 그는 마지못해 내 제안을 받아들였다. 정말, 정말 금방 갚겠소. 다음 달 연금이 나오면 바로. 그는 감격한 듯 내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겼다. 나는 그런 그를 보며 이 고결한 사람을 내가 지켜줄 수 있다는 사실에 오히려 뿌듯함을 느꼈다. 그의 아들 이민준이 처음 우리 집에 나타난 것은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났을 때였다. 진우 씨는 가끔 자신의 아들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다. 영특한 아이였지만 세상에 적응하지 못해 방황하고 있다며 모든 것이 자신의 탓인 것 같아 가슴이 아프다고 했다. 그날 저녁 진우 씨와 내가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웬 낯선 젊은 남자가 거칠게 들어섰다. 바로 이민준이었다. 그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그대로 무시하고 진우 씨에게 다가가 소리쳤다. 돈은 구했어요? 더는 못 기다린다고 했잖아요. 그의 말투는 무례했고 눈빛은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진우 씨가 당황하며 아들을 말렸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집안을 둘러보며 비웃었다. 아, 여기서 이렇게 편하게 지내셨나? 남의 돈으로. 그의 시선이 내게 향했을 때 나는 내 집에서 내가 이방인이 된 듯한 수치심을 느꼈다. 진우 씨는 결국 지갑에서 돈 몇 장을 꺼내 아들의 손에 쥐어주었고 아들은 그것을 낚아채듯 받아들고는 한마디 말도 없이 사라졌다. 아들이 떠나자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진우 씨는 소파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흐느끼며 말했다. 미안하오, 소연 씨. 저 아이, 본성은 착한 아이인데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고 사채까지 쓰게 되면서 저렇게 변해버렸소.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더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지 못해서. 그는 아이 엄마가 일찍 세상을 떠난 후 자신이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며 오랫동안 자책했다. 나는 그의 곁으로 다가가 그의 등을 가만히 쓸어주었다. 아들의 난폭한 행동에 놀랐던 마음은 어느새 그를 향한 깊은 연민으로 변해 있었다. 이 남자에게는 내가 필요하다. 그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그의 짐을 나누어 줄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날 밤 그를 위로하며 그의 곁을 지켰다. 그것이 나를 올가매는 거미줄의 시작이라는 것을 까맣게 모른 채 기꺼이 그의 구원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아들을 향한 그의 눈물 어린 고백은 내 마음의 깊은 족쇄를 채웠다. 그날 이후 나는 그의 연인이자 유일한 안식처이자 그리고 해결사가 되었다. 우리의 관계는 더 이상 햇살 좋은 공원을 산책하고 시를 읊는 낭만으로 채워지지 않았다. 대신 그의 끝나지 않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긴급한 대책 회의로 변질되어 갔다. 민준이가 보증을 잘못 써서 급하게 막아야 할 돈이 생겼다네. 아이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했는데 보험 처리가 안 되는 항목이란다. 사채업자들이 아이 직장까지 찾아가서 행패를 부리는 모양이야. 이 일만 해결되면 정말, 정말 다 끝낼 수 있는데. 그의 레퍼토리는 다양했다. 그는 결코 내게 직접적으로 돈을 달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절망적인 상황을 읊조릴 뿐이었다. 그러면 나는 그의 무너지는 등을 보며 차마 외면할 수가 없어서 결국 내 손으로 은행 봉투를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내 통장의 잔고는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다. 남편이 남겨준 집과 내 퇴직금, 그것이 내 노후의 유일한 보루였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저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내 안위만 챙기는 것은 이기적인 죄악처럼 느껴졌다. 그의 비밀스러운 통화는 점점 잦아졌다. 그는 이제 내 앞에서도 전화를 피하지 않았지만 언제나처럼 베란다로 나가 문을 닫았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그의 모습은 고통스러워 보였다. 그는 허공에 대고 격하게 손을 내젓기도 했고 이마를 짚으며 주저앉기도 했다. 그가 다시 방으로 돌아올 때면 그의 얼굴은 언제나 사막처럼 메말라 있었다. 그의 고통이 깊어질수록 나는 그를 구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더욱더 깊이 빠져들었다. 그러던 중 내 삶의 유일한 활력소였던 옛 직장 동료들과의 모임 날짜가 다가왔다. 은퇴한 사서들의 작은 독서 모임이었다. 오랜만에 그들을 만날 생각에 나는 며칠 전부터 마음이 들떴다.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가장 아끼는 연보라색 원피스를 꺼내 다림질을 했다. 그 시절의 김소연으로 돌아가는 듯한 기분이었다. 약속 당일 내가 막 준비를 마치고 현관을 나서려 할 때 진우 씨가 다급하게 부엌에서 나왔다. 소연 씨, 가기 전에 내가 끓인 향 좋은 차 한 잔만 하고 가게. 그는 찻잔을 들고 내게 다가왔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발이 카펫에 걸려 휘청했다. 또 그의 손에 들려있던 뜨거운 찻잔이 그대로 내 원피스 위로 쏟아졌다. 연보라색 옷 위로 진한 갈색 얼룩이 끔찍하게 번져나갔다. 아, 미안하오. 정말 미안해. 내 부주의 때문에. 그는 호들갑을 떨며 휴지로 얼룩을 닦아내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나는 그 자리에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약속 시간은 다가오는데 아끼던 옷은 엉망이 되었고 내 마음도 그랬다. 결국 나는 모임에 갈 수 없었다. 그는 온종일 내 곁에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눈빛에서는 진정한 미안함보다는 상황이 귀찮다는 듯한 기색이 느껴졌다. 그날 밤 나는 엉망이 된 원피스를 보며 까닭 모를 서러움에 혼자 눈물을 삼켰다. 내 목소리에 드리워진 그늘을 딸 지혜는 놓치지 않았다. 엄마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왜 그래?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딸의 걱정스러운 음성에 나는 애써 밝은 척했다. 며칠 후 지혜는 예고도 없이 집으로 찾아왔다. 딸은 내 수척해진 얼굴과 불안한 눈빛을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았다. 엄마 솔직하게 말해줘. 이진우 아저씨한테 무슨 일 있는 거지? 엄마 요즘 은행에 너무 자주 가는 것 같던데. 딸의 예리한 질문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아무 일도 없다며 둘러댔지만 지혜는 내 말을 믿지 않는 눈치였다. 그날 이후 딸은 내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몰랐다. 그 침묵 뒤에서 내 딸이 나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필사적인 조사를 시작했는지를. 지혜는 가장 먼저 이진우 씨가 교수로 재직했다는 대학교의 행정실에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차갑고 사무적인 목소리로 답을 들었다. 이진우라는 성함을 가진 교수님은 저희 학교에 재직하신 기록이 없습니다. 비슷한 이름의 행정 직원이 있었지만 오래전에 개인적인 사유로 퇴직 처리되었습니다. 그 순간 지혜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내 안의 의심이 싹튼 것은 아주 우연한 계기였다. 그날은 유독 바람이 찬 가을날이었다. 진우 씨는 급한 볼일이 있다며 아침 일찍 집을 나섰는데 소파 위에 자신의 트렌치 코트를 그대로 벗어두고 갔다. 날씨가 쌀쌀해 그가 감기에 걸릴까 걱정이 된 나는 코트를 챙겨 그의 사무실이라는 곳에 가져다 주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다 문득 코트가 더러워진 것을 발견하고 드라이클리닝을 먼저 맡겨야겠다고 생각했다. 습관처럼 주머니에 남은 물건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손을 넣었다. 손끝에 바스락거리는 종이 몇 개가 잡혔다. 첫 번째는 구겨진 경마 정보지였다. 문학 교수가 경마라니 고개를 갸웃하며 다른 종이를 펼쳤다.
그것은 낡은 수첩을 찢은 듯한 메모지였다. 그 위에는 여러 사람의 이름과 특징들이 날카로운 필체로 적혀 있었다. 박 사장, 식당 운영, 투자금 회수 예정, 정여사, 상가 임대업, 남편과 사별.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 마지막 줄에 너무나도 선명하게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김소연. 그리고 그 옆에는 나를 설명하는 듯한 짧은 단서가 붙어 있었다. 은퇴한 사서, 퇴직금 및 저축. 그 글자들을 보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그의 다정한 목소리, 눈물 어린 고백, 걱정스러운 얼굴,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색을 잃고 차가운 위선으로 변했다. 은퇴한 사서, 퇴직금 및 저축. 나는 그의 사랑이 아니라 그의 먹잇감 목록에 오른 사냥감에 불과했다. 손에 들린 구겨진 메모지가 청은망은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내 온몸이 걷잡을 수 없이 떨려왔다. 손에 쥔 작은 메모지가 내 지난 몇 달간의 삶 전체를 부정하고 있었다. 나는 기계적으로 그것을 경마 정보지와 함께 서랍 깊숙한 곳에 넣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 손끝이 저려왔다. 사랑, 설렘, 연민, 희생. 그 모든 감정이 한순간에 역겨운 위선으로 느껴졌다. 그가 내게 속삭였던 달콤한 말들, 나를 위해 흘리던 눈물, 그 모든 것이 퇴직금 및 저축이라는 목표를 위한 연기였다는 사실이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나는 소파에 못 박힌 듯 앉아 텅 빈 벽을 응시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와 함께 지혜가 들어왔다. 엄마. 딸은 내 핏기 없는 얼굴을 보자마자 모든 것을 직감한 듯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서랍을 열어 그 구겨진 메모지를 꺼내 딸에게 건넸다. 지혜는 메모를 읽어 내려가다 내 이름 옆에 적힌 글귀를 보고는 입술을 깨물었다. 딸의 눈에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차올랐다. 내가 알아낸 게 있어. 지혜는 그날 오후 대학교와 구청을 통해 알아낸 사실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이진우는 교수가 아니었다. 그는 대학 행정실에서 일하던 평범한 직원이었다. 그것도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발각되어 불명예스럽게 해고된 사람이었다. 경찰 기록을 조회해 보니 비슷한 수법으로 여러 여성에게 접근해 돈을 뜯어낸 사기 전과까지 있었다. 그의 아들 이민주는 방황하는 아들이 아니라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바람잡이 역할을 하는 공범이었다. 그들이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딸이 건넨 서류 뭉치와 내 손에 들린 메모지는 하나의 끔찍한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나는 사랑을 한 것이 아니었다. 잘 짜인 사기극의 주인공 역할을 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눈물이 쏟아질 법도 한데 너무 큰 충격의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남은 것은 돈을 잃었다는 아픔보다 더 깊은 인간에 대한 배신감과 내 자신이 한없이 어리석었다는 자괴감 뿐이었다. 지혜는 당장 경찰에 신고하자고 했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 끝은 내가 내야만 했다. 내 손으로 직접 이 추악한 연극의 막을 내려야 했다. 그것이 내가 나 자신에게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존엄성을 지키는 방법이었다. 그날 저녁 이진우가 돌아왔다. 그는 아무것도 모른 채 경매에서 돈이라도 딴 듯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현관에 들어섰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내게 말했다. 소연 씨, 오늘 좋은 일이 있었어.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나갑시다. 그동안 고생한 당신 몸보신 시켜줘야지. 그의 위선적인 미소를 보자 속이 울렁거렸다. 나는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은 안 되겠어요. 제가 너무 피곤해서요. 내 단호한 거절에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간적으로 사라졌다. 늘 따뜻하던 그의 눈빛이 그날 아침 이 이야기의 첫 문장에서 내가 보았던 바로 그 서늘한 눈빛으로 변했다. 피곤해? 뭐가 그렇게 피곤한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실망이 아닌 짜증과 비난이 섞여 있었다. 마치 자신이 받아야 할 당연한 서비스를 받지 못한 사람처럼.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나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서랍에서 메모지와 경마 정보지를 꺼내 그 앞 테이블에 던졌다. 그의 시선이 종이 위로 향했다. 그의 얼굴 근육이 미세하게 경련을 일으키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이건 뭔가요? 그는 잠시 당황하더니 이내 능숙한 연기자의 얼굴로 돌아왔다. 이게 뭐지? 난 처음 보는 건데. 누가 내 주머니에 이런 걸 넣었나 보군. 나는 그의 변명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지혜가 알아낸 사실들을 하나씩 읊었다. 해고 사유, 사기 전과, 아들과의 공모. 내가 한마디씩 내뱉을 때마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그리고 파랗게 변해갔다.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고 판단한 순간 그는 다음 연기를 시작했다. 그는 갑자기 털썩 소리를 내며 내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눈물 범벅이 되었다. 그는 내 다리를 붙잡고 아이처럼 울부짖었다. 내가 죽일 놈이요. 다 사실이야. 하지만 그놈의 도박비 때문에 민준이를 그 지옥 같은 사채업자들한테서 꺼내주려고 그랬소. 다른 건 다 거짓이었어도 당신을 사랑한 마음, 그것만큼은 진짜였단 말이오. 제발, 소연 씨, 나를 용서해 주시오. 당신 없으면 나는 정말 못 살아. 그의 처절한 연기는 너무나 실감나서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주 잠깐, 아주 작은 동정심이 고개를 들 뻔했다. 하지만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서 메모지에 적힌 글씨가 다시 떠올랐다. 은퇴한 사서, 퇴직금 및 저축. 사랑하는 사람, 연인, 소연 씨가 아니었다. 나는 그에게 이름과 감정을 가진 인간이 아니라 자산 목록의 한 줄에 불과했다. 나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나가세요. 그는 내 반응이 예상과 다르자 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소연 씨, 제발, 당장 나가세요. 내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그의 얼굴에서 눈물이 거짓말처럼 순식간에 말라붙었다. 그는 더 이상 애원하지 않았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던 남자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무릎에 묻은 먼지를 무심하게 털어내는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후회 같은 감정은 없었다. 오직 차가운 경멸과 분노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나를 벌레 보듯 쳐다보며 비웃었다. 그래, 어차피 단물 다 빠진 거 나도 미련 없어.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증명했다. 그의 사랑 고백도 눈물도 모두가 계산된 연기였음을. 그는 뒤돌아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현관으로 향했다. 쾅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아파트 전체를 울렸다. 그 소리를 끝으로 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지독한 악몽이 끝났다. 나는 거실 한가운데 홀로 서서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다. 문이 닫히고 찾아온 정적 속에서 나는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충격 속에서도 이상하게 눈물은 나지 않았다. 대신 텅 빈 공간을 채우는 것은 분노도 슬픔도 아닌 기이한 해방감이었다. 지독한 열병을 앓고 난 뒤에 허탈함과 비슷했다. 그의 마지막 말이, 그 경멸적인 미소가 오히려 내게는 구원이었다. 만약 그가 끝까지 눈물로 매달렸다면 내 약한 마음이 또 흔들렸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의 완벽한 가면이 벗겨지고 드러난 민낯은 너무나 추악해서 내 안에 남은 마지막 미련 한 조각까지 남김없이 태워버렸다. 근처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던 지혜가 조심스럽게 집으로 들어왔다. 딸은 내 얼굴을 보더니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나를 가만히 안아주었다. 나는 딸의 품에 안겨
그제야 내뱉지 못했던 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날 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함께 있었다. 딸의 존재만으로도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위안을 얻을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은행에 가는 것이었다. 창구 직원 앞에서 내 계좌의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일은 살갗을 벗겨내는 듯한 수치심을 동반했다. 수백만 원씩 몇 달에 걸쳐 꾸준히 빠져나간 돈의 흐름이 내 어리석음의 증거처럼 보였다. 남은 잔고는 생각보다 더 처참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지혜의 도움을 받아 모든 계좌의 비밀번호를 바꾸고 카드를 재발급받았다. 그리고 곧장 통신사로가 휴대폰 번호를 바꿨다. 집 현관문의 비밀번호도 그가 절대로 알 수 없는 나와 남편만의 기념일로 바꾸었다. 그의 사진을 지우고 그가 선물했던 모든 물건들을 쓰레기 봉투에 담아버렸다. 그의 흔적을 하나씩 지워나가는 행위는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아오는 신성한 의식과도 같았다. 물론 상처가 하루아침에 아물지는 않았다. 첫 몇 주 동안은 깊은 자괴감에 시달렸다. 평생을 현명하게 살았다고 자부했는데 어떻게 이런 허술한 연극에 노란할 수 있었을까? 이웃 사람들을 마주칠 자신이 없어서 한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도 않았다. 밤이 되면 그가 했던 말들,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떠올라 이불을 뒤집어쓰고 소리 없이 울었다. 잃어버린 돈보다 더 아까운 것은 송두리째 부정당한 내 마음과 시간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내 마음속 풍경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더 이상 오늘은 또 무슨 일이 터질까 하는 불안감에 심장이 조이지 않았다. 전화벨이 울려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 않았다. 그의 거짓된 걱정과 동정을 받아주기 위해 내 감정을 소모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의 존재가 사라진 집의 고요함은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니라 평온함으로 다가왔다.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내가 그에게서 얻었다고 믿었던 안정감은 사실 나를 옥죄는 불안감의 다른 이름이었다는 것을. 어느 날 오후 먼지가 쌓인 책장을 정리하다가 낡은 동화책 한 권을 발견했다. 도서관에서 일하던 시절 아이들에게 수십 번도 더 읽어주었던 책이었다. 책장을 넘기자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과 해맑은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바로 그 순간 내 머릿속에 희미한 불꽃 하나가 피어올랐다. 나는 잃어버린 돈을 슬퍼하며 남은 인생을 후회 속에 보내고 싶지 않았다. 남은 돈이 얼마가 되었든 그것으로 내 영혼을 다시 채울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날 이후 나는 동네 아이들을 위한 무료 독서 교실을 열기로 마음먹었다. 그가 처음 내게 접근했던 바로 그 동네 문화센터의 작은 강의실을 빌렸다. 그 공간을 나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장소로 만들고 싶었다. 나는 남은 돈의 일부를 털어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재미있는 책들을 사고 알록달록한 쿠션과 작은 책상을 들여놓았다. 서툰 솜씨로 홍보 전단지를 만들어 아파트 게시판마다 붙이고 다녔다. 지혜는 그런 나를 누구보다 열렬히 응원해 주었다. 우리는 함께 장을 보고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딸은 더 이상 나를 보호해야 할 약한 엄마로 보지 않았고 나는 딸을 내 삶의 든든한 동반자로 받아들였다. 마침내 독서 교실이 처음 문을 여는 날,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기다렸다. 과연 누가 올까? 몇 명의 아이들이 엄마 손을 잡고 수줍게 강의실로 들어섰다. 나는 가장 아끼는 동화책을 펼쳐들고 천천히 이야기를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을 보는 순간 나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 의존해서 얻는 위태로운 기쁨이 아니었다. 내 안에서 스스로 피워낸 작지만 단단하고 따뜻한 평화였다. 몇 달의 시간이 흐르고 혹독했던 겨울이 지나자
아파트 베란다의 화초들은 약속처럼 다시 파릇한 새순을 틔워냈다. 내 시간도 그렇게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서너 명으로 시작했던 나의 작은 독서 교실은 입소문이 나면서 동네 아이들의 사랑방이 되었다. 이제는 주말마다 열리는 내 작은 교실이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책 읽는 소리로 가득 찼다. 아이들은 저마다 자기가 그린 그림을 내게 선물이라며 건넸고, 아이들의 엄마들은 가끔 간 만든 반찬이나 과일을 가져다 주며 고마움을 표했다. 그들의 따뜻한 마음에는 어떤 계산도 숨은 의도도 없었다. 나는 그 진심 어린 호의를 받으며 무너졌던 인간에 대한 신뢰를 조금씩 회복해 나갔다. 가끔, 아주 가끔 이진우라는 남자를 생각할 때가 있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더 이상 분노나 증오 같은 격한 감정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는 내 인생에 불어닥친 거대한 태풍과도 같았다.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가며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쓸모없는 것들을 모조리 뽑아내고 새로운 씨앗이 자랄 단단한 땅을 남겨주었다. 그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나는 아마 남은 인생을 누군가의 보살핌과 애정을 갈구하며 외로움 속에서 수동적으로 살아갔을 것이다. 그의 지독한 거짓말은 역설적이게도 내게 누구에게도 기댈 필요 없는 나 자신의 힘을 깨닫게 해주었다. 잃어버린 돈은 아까웠지만 그 돈과 맞바꾼 내 삶의 주체성은 무엇보다 값진 것이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애쓰지 않는다.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내 화초들에게 물을 주는 것이고, 오후에는 아이들과 함께 동화 속 세상을 여행한다. 저녁에는 딸 지혜와 영상통화를 하며 서로의 하루를 나눈다. 내 일상은 지극히 평범하고 조용하지만 그 안에는 온전히 내 것으로 채워진 충만함이 있다. 그가 주었던 화려하고 자극적인 행복이 벼랑 끝에 핀 위태로운 꽃이었다면, 지금 내가 느끼는 평온함은 내 마음의 밭에 깊이 뿌리 내린 튼튼한 나무와도 같았다. 오늘도 독서교실의 마지막 수업이 끝났다. 아이들이 제잘거리며 엄마의 손을 잡고 돌아가고 교실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다. 나는 아이들이 어지럽힌 책들을 정리하고 서툰 글씨로 써내려간 감상문들을 읽으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창밖은 어느새 저녁 노을로 붉게 물들고 있었다. 나는 창가에 서서 천천히 물들어가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예전에는 저 노을을 보며 하루가 또 이렇게 끝나는구나 하는 쓸쓸함에 잠기곤 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오늘의 노을은 내일의 새로운 아침을 약속하는 희망의 빛깔로 보였다. 한 남자의 달콤한 속삭임에 내 모든 것을 걸었던 어리석은 여자는 이제 없다. 그 자리에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책과 햇살과 식물들을 친구 삼아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스스로 써내려가는 한 사람, 김소연이 서 있을 뿐이었다. 나는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을 보며 아주 오랜만에 진심으로 편안하게 미소 지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였다.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저와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싶으시다면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을 켜주세요. 오늘 제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